자, 안녕하세요. 문제 해결 능력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2차 시 응용 모듈 유형을 다뤄볼 건데요. 자, 두 번째 챕터의 내용이니만큼 응용 모듈이 어떤 유형인지 같이 한번 내용을 이야기해 볼 거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대표 유형들에 대한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응용 모듈이라는 건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텐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 해결 능력 파트에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앞까지 21차 시까지 진행되었던 논리게임 유형의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지금부터 저희가 다뤄볼 응용 모듈이 있겠습니다. 자, 응용 모듈은 일제 문제의 큰 맥락 자체는 뭐냐면 실제 업무를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해 주거나 아니면 저희가 어떤 나름의 기준에 의해서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 제시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또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참고해야 할 이런 자료를 제시해 줄 때 실제 업무를 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제시가 된 상태로 이제 저희는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결과적으로는 실제 업무를 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가 제시가 되거나 실제 업무를 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또는 문제 상황,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고 우리가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답을 내는 그런 유형들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그냥 응용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응용 문제들 대표 유형들을 저희가 이번에 간단하게 체크해 볼 거고요. 이번 내용 이후에 배우는 모든 유형들이 전부 다 응용 모듈이고, 응용 모듈은 유형별로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느낌으로 학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내용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142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가중평균을 활용한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요. 가중평균은 여러분들이 수리 능력 공부할 때 좀 배우시는 개념들이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60점 하나와 80점 하나의 평균은 70점이에요. 자, 60점이랑 80점에 딱 정 가운데에 해당하는 점수가 평균이죠. 자, 그런데 자 60점이 둘이고 그 다음에 80점이 하나인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조금 다르게 그릴게요. 자, 60점이 둘이에요. 80점이 하나인, 자, 이 세 명의 평균은 몇 점일까요? 자, 이 세 명의 평균은 조금은 점수가 다르게 계산되겠죠.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 직선 위로 제가 표현을 하자면, 자, 60점이 2명, 80점이 1명, 60점이 더 많죠. 60점의 가중치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이 거리의 비가 이렇게 1대2가 되는 이 지점이 60점의 평균 점수가 이들의 평균 점수가 되겠습니다. 60점이 더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더 치우친 점수가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60이랑 80의 평균에 해당하는 어느 지점이 있으면, 자, 여기로부터 자, 점수가 모자란 부분은 이만큼이죠. 점수가 남는 부분은 이만큼이에요. 자, 요 두 개 빨간색 길이의 합이 요 파란색 길이와 같아지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의 비가 1대2가 되는 지점이겠죠. 그래서 66.6666 점수에 해당하겠네요. 자, 이렇게 평균 점수가 만들어지는데 60점에 대한 가중치가 더 높기 때문에 실제 평균이 60점 쪽으로 더 가깝게 이렇게 치우친다라는 거, 이런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가중평균인데요. 여러분들 요 교육과정에서는 가중평균이라는 걸 자세히 다루진 않지만 제가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좀 설명을 드리게 될 거고, 그걸 가지고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수리 능력 공부하실 때 학습을 하실 내용이어서 수리 능력에서 가중평균에 대한 학습을 하고 나서 학습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5개 업체의 가격, 품질, 수요기간, 만족도, 서비스에 대한 평가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런 자료가 자주 제시되고 기출문제로도 많이 나온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평가 항목들의 가중치가 지금 다 다른 거 알 수 있죠. 이런 가중치를 고려한 평균이 가중평균입니다. 자,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보세요. 가중치가 동일한 두 항목의 평균은 이렇게 두 항목의 평균은 83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중치가 동일한 이 두 항목은 0.3, 30%라는 건데 이 둘의 평균은 그냥 이렇게 딱 더해서 2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중치가 다른 가중치가 20%이고 30%인 이 둘의 평균 점수는 얼마일까요? 이 둘의 평균 점수는요. 자, 보세요. 55랑 60점을 5등분해요. 자, 왜냐면 이 가중치의 비가 2대 3이죠. 가중치의 비가 2대 3이기 때문에 이걸 더해주면 5가 나오고 이 5라는 숫자를 가지고 2대 3으로 쪼갠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55에 더 가까워야 됩니다. 55가 가중치가 더 높으니까 55부터 이렇게 2대 3으로. 자, 가중치가 2대 3이죠. 가중치가 여기서도 똑같은 숫자로 나뉜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나뉘는 57점이 이 둘의 가중평균이 돼요. 자, 가중치가 동일한 애들끼리의 평균은 사실상 산술평균이고 가중치가 다른 애들은 그 가중치의 비를 고려한 평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57점이다라고 이렇게 체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가중평균이고요. 이 문제를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항목별 가중치가 다른 이 비율을 고려해서 종합점수를 계산하게 되죠. 이 종합점수가 가중평균입니다. 그러면 A 업체는 0.2 곱해서 이 가격은 12점이, 품질은 17점이, 0.3 곱해서 21점, 21.6점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각각 계산해 주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항목별로 점수가 계산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모든 점수를 이렇게 다 계산을 해서 합계 점수를 내면 그게 각각의 종합 점수가 될 텐데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방법이 가장 정석적인 방법인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다르게 접근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10점이랑 12점은 2점 차이가 나죠. 근데 0점이랑 2점도 동일하게 2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 차이가 얼마나 나고 누가 점수가 더 높은지를 우리가 비교를 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이 둘이나 똑같이 2점 차이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점수가 최종적으로 몇 점인지를 묻는다면 앞에서 얘기한 대로 정석대로 계산을 하는 건데 해설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교재 하단에도 정석 계산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하지만 가중치를 고려해서 계산을 하는 과정이 번거로우니까 시간을 아끼고 싶을 때는 계산을 간단하게 하는데 이 둘이 2점 차이 난다를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다고 했죠. 자, 어떻게 가냐? 자, 가중치가 동일한 애들은 한 번에 보는 거예요. 142점, 140점, 135점 이런 식으로 보면 저는 14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A 업체는 2점 플러스, B 업체는 0점, C 업체는 마이너스 5, D 업체는 마이너스 25, E 업체는 5점이 이렇게 남는다고 체크할 겁니다. 똑같이 해볼까요? 자, 가격과 품질도 60 더하기 80을 기준으로 제가 생각을 하면 A 업체는 5점이 남고요. B 업체는 26점이 남고 C 업체는 점수가 많이 모자라요.
마이너스 그냥 알파 정도로 써놓을게요. 자, B 업체도 점수가 많이 모자랍니다. 자, E 업체는 2점 남네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보세요. 안 그래도 가중치가 높은 항목에서 다른 애들에 비해 점수가 모자란 C와 D 업체는 가중치가 낮은 가격과 품질에서 점수가 아주 높아야 점수를 역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더 계산할 것도 없이 무조건 하위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애들을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 A와 E를 비교해 보세요. 점수가 누가 높을까요? A와 E는 자, 제가 적어 놓은 점수 5.2점, 2.5점. 자, 이렇게 숫자가 쓰여 있죠. 이 숫자만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할 건데, 똑같이 2랑 5라는 숫자가 있지만 A 업체가 점수가 높은 항목의 가중치는 0.2고 E 업체가 점수가 높은 항목의 가중치는 0.3이기 때문에 가중치를 고려하면 A보다는 E가 점수가 더 높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B랑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들 B의 최종 점수는요, 가중치 0.2에 26점이기 때문에 5.2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업체는 가중치 0.2인 곳에서 2점, 가중치 0.3인 곳에서 5점이 남는 거라서 1.5점, 0.4점. 점수 차이 많이 나죠? B가 점수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인데요. 제가 이걸 실전에서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아까랑 비슷하게 풀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가중치가 높은 항목을 먼저 봐요. 숫자를 봤을 때 140점, 합계 140점을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체크하고 나서 제 생각에는 C 업체랑 D는 여기서 점수를 깎아먹기 때문에 나머지에서 점수가 아주 높아야 되는데 부족합니다. 나머지에서도 두드러지는 점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배제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 여기도 똑같이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 볼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는 A랑 E가 숫자가 동일한 숫자가 나열되어서 비교하기 좋고 E가 더 높다는 거 알았고요. 그러면 B랑 E만 비교하는 거죠. B랑 E만 비교할 때는 이 2점도 삭제하고 여기다가 24라고 이렇게 소거를 해버려요. 그러면 24.5점인데 이렇게 되면 그냥 B가 이겼다고 저는 바로 봅니다. 왜냐하면 가중치가 0.2인 곳에서의 3점이 가중치가 0.3인 곳에서의 2점과 같죠. 그러니까 가중치가 2대 3일 때는 가중치가 2대 3이면 받은 점수는 거꾸로 3대 2 비율이어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점수인데 3대 2 정도가 아니라 4배 이상의 점수이기 때문에 B가 점수가 무조건 더 높다고 봅니다. 자, 처음에 제가 써드렸던 또는 여러분들이 풀었을 수도 있는 이런 값을 일일이 계산하는 풀이보다 훨씬 더 간단한 숫자로 풀이를 하죠. 가중평균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뒤에 있는 연습 문제 171번을 봐주시고요. 뒤에 있는 연습 문제 171번을 봐주시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풀고 제 해설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71번은 여러분들 교재는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풀어보시고 제 설명을 들어주시는데요. 자,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도 몇 가지 설명을 드립니다. 몇 점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1등인지 찾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해야 하는 가중치는 자연수의 비로 적용할 거예요. 즉 9대 6대 5라고 이렇게 반영하면 되고요. 아래에 있는 점수도 간단하게 계산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 75 기준으로 00, 55 이렇게. 자, 어차피 5점 차이가 나냐가 중요한 거라서 75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저는 점수 편차치를 이렇게 적어 볼게요. 왜 75냐? 75가 최저점이기도 하고 그러면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면 좀 번거롭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봅니다. 자, 이러고 나서 그냥 이 가중치에 여러분들 방금 적어 놓은 숫자들을 곱해서 계산해도 돼요.
그냥 여기서 무지성으로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 대신에 연습을 하고 싶다면 이런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C랑 D는 점수가 누가 더 높은가요? 앞에 건 동일하고 5점, 10점. 가중치는 비슷비슷한데 점수가 2배 차이 나죠? C보다 D가 점수가 높습니다. A랑 D는 어떤가요? A랑 D. 자, 일부러 창의성 점수가 동일한 애들끼리 보는데 A랑 D는 5점 동일하고 10, 0, 0, 10. 숫자가 동일한데 가중치가 더 높은 A가 그러면 더 우세하겠죠. 이렇게 계산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거를 해놓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몇몇 애들을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고 나머지만 계산해 볼까요? 9, 5, 45. 45, 여긴 0, 2도 0이에요. 60, 6이랑 곱해주는 겁니다. 6이랑 곱하면 90, 60. 자, 마지막 가중치 5예요. 25, 여기다 곱하는 거죠. 75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A의 점수 합계는 이제 105라고 할 수 있고 B는 90 더하기 25입니다. 115예요. 그 다음에 E는 어떤가요? 75 더하기 60이니까 135죠. 자, 이렇게 계산했을 때 E가 점수가 가장 높다. 5번을 답으로 고르시면 되는데 이렇게 점수를 소거해서 편차치만 가지고 계산을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일일이 계산하는 것보다는 좀 더 쉽게 볼 수 있고 계산을 안 하고도 누가 더 점수가 높은지 비교가 되는 것들이 나열되는 케이스가 많으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좀 더 간단한 숫자들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유형에 대한 설명인데 응용 모듈에서는 실제 업무를 하면서 볼 수 있는 자료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업무 매뉴얼, 공고문, 법규 등등 여러 가지 더 있습니다. 업무용 문서를 활용한 문제들이 나오곤 하는데요. 자, 업무용 문서를 정확하게 읽고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주어지는 자료는 여러분들이 지원한 회사와 관련된 자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형태의 자료일 가능성이 높죠. 보도자료 같은 것도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을 대비한다라고 하면 이런 유형의 업무용 문서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관련 법규에 익숙해져야 되고 외우지는 않아도 시험에 법규가 제시된다면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은 좀 자주 읽어두시는 게 좋고요. 목표 기업에 모의고사 문제집이 있다면 실제로도 관련 기업과 관련한 지문이 제시되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 번 읽고 배경 지식을 쌓아주시고 여러 문구, 법규에 나오는 문구나 어떤 특정 단어 있죠. 법률 용어 그런 것들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 기업과 관련된 여러 실용문을 기회가 된다면 보도자료도 찾아보고 관련 상품 또는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 간행물을 읽어도 좋아요. 그런 것들을 읽는 노력이 더해지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예제 31번은 좀 쉬운 문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푸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특별히 해설할 것도 없죠. 자, 예제 31번 풀어보시고 정답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볼게요. 1번 해설을 하겠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곳으로서 경찰서 유치장이 나와 있습니다. 유치장이랑 민원실은 다르죠? 엄격하게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 수용 인원이 500명인 사찰입니다. 일단 사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는지 보는데 사찰은 제외한다고 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3번, 자, 복합 건축물이죠. 복합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지 보면 좋은데요. 여기 나열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서 복합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찾는 능력, 정보를 탐색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자,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모든 층이네요.
연면적 15,000이니까 충분히 만족하고도 넘겠죠. 자, 그래서 해당 문제에서는 연면적에 대한 정보를 고려했을 때 예제 31번은 여러분들이 정답을 3번으로 골라주시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정확하게 찾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쉬운 예시였지만 이 자료가 훨씬 더 길게 나오기도 하고 잘 안 읽히는 자료가 나오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목표가 정말 뚜렷하신 분들은 목표 기업과 관련된 자료들, 문제로 나올 만한 이런 자료들을 기회가 될 때마다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 문제를 풀면서 접하게 된다면 익숙해질 때까지는 내용을 좀 숙지하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를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자료가 제시되냐에 따라 그때그때 읽는 방법을 좀 달리할 수 있는데요. 문제를 풀면서 얘기하는 게 맞고 자료에 따라서 난이도 차이가 느껴질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유형은 내가 무언가 논리적으로 사고해서 푸는 거라기보다는 제시되어 있는 내용만 올바르게 체크하면 되는 문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보만 정확하게 확인하면 되는 그런 유형입니다. 꼼꼼하게만 보면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엔 알고리즘 문제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의사결정 기준이 문제에 제시가 됩니다. 의사결정 기준이나 조건을 제시해주고 우리는 사실 그 조건에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만 평가해서 풀이를 하면 되는데 마치 알고리즘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되는지를 파악하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알고리즘의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건데 자, 제가 예제로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항상 예제를 먼저 여러분들 풀고 해설을 봐주세요. 자, 해당 문제 보겠습니다. 좀 글씨가 조금 이렇게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볼게요. 예제 32번. 자, 배달 차량의 유지비와 그 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아래 조건에 따라서 유지비가 120만 원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미충족한다면 구형 배달 차량을 줄여요. 그 다음 구형 배달 차량 대비 신형 전기 차량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때는 신형 전기 차량을 구입을 합니다. 이런 형태로 차량의 수를 조절을 하는 건데 구형 배달 차량의 유지비는 8만 원, 신형 배달 차량은 6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체국은 신형 전기 차량을 몇 대 구입해야 되냐라고 되어 있고 이때 줄이는 구형 차량이랑 구입하는 신형 차량의 수를 최소화한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한 대씩 줄이고 늘리면서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 문제 풀어보시는데요. 풀고 나서 설명을 들어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구리부터 수원, 성남, 고양, 용인, 화성까지 전부 다 체크했으면 안 되는 문제겠죠? 자, 애초에 신형 전기 차량을 몇 대 구입하냐고 물어봅니다. 신형 전기 차량을 언제 구입하는지 생각하면 구형 차량 대비 신형 차량의 비율이 50%가 안 될 때거든요. 근데 이미 구리시와 성남시, 화성시는 이미 50% 비율을 만족했기 때문에 유지비를 고려할 필요 없이 신형 차량은 어차피 구입하지 않을 거니까 나머지만 보면 되고요. 수원시는 가장 차량이 많죠? 유지비가 무조건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구형 차량을 이렇게 한 대라도 줄이게 되면 신형 차량의 비율이 50%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수원도 구형 차량을 뭐 계속 줄이겠지만 유지비 측면에서 그렇게 줄이겠지만 신형 차량을 구입할 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고양시랑 용인시만 체크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고양시. 자, 88만 원, 24만 원. 유지비를 계산했을 때 112만 원이 나오니까 구형 차량을 줄일 필요 없네요. 신형 차량을 그러면 추가해서 비율을 맞춰 볼게요. 그럼 11,4에서 신형 차량을 한 대 추가하니까 11,5가 되겠죠. 이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신형 차량이 늘어나서 유지비가 6만 원이 추가되더라도 120만 원이 안 되니까 구형 차량을 줄이지 않아도 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신형 차량을 다시 구입을 해요. 왜죠?
50%가 안 되니까. 그러면 6, 11이 되는데 이때는 아마 유지비가 120만 원을 초과하게 되고 그래서 구형 차량을 줄여서 10대, 6대 이렇게 숫자를 맞춰줄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간다라는 걸 알면 고양시는 결국 신형 차량을 2대 사는 거죠. 용인시는 어떤지 보세요. 8만 원으로 계산하면 104만 원, 6만 원으로 계산하면 130만 원. 자, 134만 원의 유지비가 나오기 때문에 유지비 120만 원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 구형 차량을 먼저, 적용 순서가 이게 먼저거든요. 구형 차량을 2대 줄여야 돼요. 그래서 구형 차량을 2대 이렇게 줄이게 되면 용인시는 11대 5대가 되네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는 저희가 새로 생각할 필요 없이 이미 11대 5대일 때는 같은 기준에 의해서 차량을 한 대 이렇게 더 추가하는 거 확인했기 때문에 용인시는 그냥 한 대만 더 추가한다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양시에서 2, 용인시에서 1대. 자, 총 3대를 추가한다 체크하시면 되는데 모든 애들을 정석적으로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정답을 찾기 위해 필요한 부분만 정확하게 골라내서 풀이하는 그런 접근을 생각해 보시고 해당 내용은 교재 해설을 자세히 적어 놨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의사결정 계산이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 내용은요. 여러분들 교재 14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어떤 수리적 계산을 통해서 비용이 적게 생기거나 합리적인 경우의 수를 찾아야 될 거고 그런 수리적 계산을 통한 합리적 판단, 의사결정을 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계산을 하지 않고 핵심을 찾아서 풀이 시간을 단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유형인데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 146페이지 예제 33번 풀어보겠습니다. 내용을 이해해 볼까요? 자, 그림에는 나무산지, 시장, 흑연산지가 제시되어 있고 요 사이 거리가 4km, 3km, 6km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표에는요. 자, 총 운송비는 원재료 운송비에다가 연필 운송비를 더하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재료 운송비는 산지에서 공장으로 공급하는 운송비. 연필 운송비는 공장에서 시장으로 공급하는 운송비를 고르는 거라서 여기 어딘가에 공장이 만들어지면 그 공장까지 나무와 흑연을 운반하고 만든 연필을 시장으로 이렇게 운송하는 그런 운송비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런 운송비를 최소로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단위를 보시면 톤당 운송비는 어떤 의미예요? 한 톤을 1km 운송하는 데 드는 운송비라는 거예요. 단위를 보고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나무는 연필 한 톤을 생산하는데 3톤이 필요하니까 연필 한 톤 생산해서 내다 파는 걸 기준으로 생각하면 나무는 자, 3톤이 필요하고 한 톤당 1km 운송하는데 이만큼의 비용이 드니까 2를 곱해주고 여기에 거리를 이렇게 곱하면 이게 나무 운송비가 되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나무 운송비는 6 곱하기 거리, 이거를 나무 산지와의 거리를 P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흑연은 똑같이 이렇게 곱하는 걸 테니까요. 흑연은 10 곱하기 흑연 산지와의 거리를 Q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필은 한 톤 만들어진 거고 그 연필 한 톤은 시장까지의 거리에 따라서 운송비가 2로 계산이 되니까 연필 산지와의 거리를 R이라고 하면 자, 지금 적은 이 값이 운송비를 계산하는 수식이 만들어진 건데요. 보시다시피 흑연산지와의 거리가 여러분들 운송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지금 주어진 그림에서 흑연산지와의 거리가 가장 짧은 곳 아마도 C나 하나 더 계산하면 D 요 정도만 계산을 해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C로 계산하면 흑연산지에
에 공장을 짓는 거니까 흑연 운송비 0이고요. 자, 나무 산지와의 거리 8이니까 48. 시장과의 거리 8이니까 16으로 C는 64로 비용이 계산이 됩니다. 단위는 생략하고 볼 거예요. D는 흑연 산지와의 거리가 4면 이미 이것만 해도 40이고요. 나무 산지와의 거리가 4면 6, 4, 24. 자, 이 둘만 계산해도 64가 나와버리죠. 자, 그 다음에 시장까지의 거리는 6이니까 12. 76으로 계산됩니다. 애매모호한 2는요. 2는 흑연 산지와의 거리만으로도 60이 나와버려서 이미 초과가 될 거라는 게 예상이 되죠. 나무 산지와의 거리는 3이니까 18. 78. 자, 시장까지의 거리는 3이니까 6. 84만큼의 비용이 됩니다. 차이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사실 수식을 봤을 때 흑연 산지가 답일 것 같은데, 아니면 혹시 모르니까 뭐 D 정도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했어야 했고, 그렇게 해서 풀이 시간을 좀 아꼈으면 하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수리적인 계산을 통해서 풀이하는 유형을 풀어봤는데요. 연습 문제에서도 중요한 문제 하나 골라서 풀어볼게요. 연습 문제 175번입니다. 교재 뒤에 연습 문제로 잘 넘어가 주세요. 자료 제시되어 있고 수식 제시되어 있고 보기를 보겠습니다. 보기는 매출량과 여러분들 매출 이익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제가 매출량을 X라고 했을 때 매출 이익 Y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대입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YA는요. 자, 여러분들 매출액과 매출 원가의 이 위에 있는 내용을 대입을 하면 매출액은 판매 단가 곱하기 X 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럼 X에 뭐가 곱해져요? 판매 단가 마이너스 변동비가 계산이 되니까 Y는 2-1.5에 판매량 X를 곱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고정비는 마이너스로 들어갑니다. 고정비 단위는 만원 단위로 저희가 바꿔서 볼게요. 2. 자, 투자한 B는요. 그러면 똑같이 이제 대입을 해주면 2 빼기 1에 X 마이너스 6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여러분들 간단한 1차 함수예요. YA는요. 0.5x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로 시작해서 4일 때 이렇게 양으로 올라가는, 직선을 그리기가 어려운데, 자, 이렇게 양으로 올라가는 애입니다. 4일 때. 자, 그 다음에 YB는요. 마이너스 6으로 시작하고요. 대신에 실제로 얘가 그대로 6이 되는 점. 이때까지 조금 더 빠르게 이렇게 올라가요. 자, 그러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가 나타내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 특정한 값이 이 시점일 때 매출량이 몇 개일 때 매출 이익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보고 있는 건데, 보시다시피 처음엔 둘 다 손해를 보다가 특정 시점까지는, 자, 처음에는 손해를 보다가 특정 시점까지는 A가 유리하겠죠. 투자한 A가 더 위에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까지는 A가 유리하고, 이 시점, 크로스가 일어나는 이 시점을 지나가면서부터는 B가 유리하게 돼요. 그럼 언제 이게 같아지냐? 자, 0.5x-2는 x-6이라고 이렇게 두 수식의 매출 이익이 같아지는 수식을 만들면요. x가 8이 나옵니다. 즉 8만 개를 팔 때까지는 A가 유리, 8만 개 이상 팔 때는 B가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문제에서는 어떤 수식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 두 투자안의 매출 이익은 이렇게 결정되는구나를 수식으로 옮겨 쓸 수 있어야 되고, 비교하는 건데 이 두 가지 투자 조건을 비교하는 건데 잘 보세요. 투자한 A는 고정 비용이 적지만 이익은 조금 느리게 나는 구조인 거고, 투자한 B는 고정 비용이 크지만 이익이 조금 더 빨리 올라가는 구조죠. 그래서
매출량이 적게 나올 때는 투자한 A가 안전하고 유리한 선택이 되는데 매출량이 계속 많아진다면 결국에는 이 X 앞에 곱한 개수가 큰 YB가 투자한 B가 매출 이익이 크게 나오는 구조일 거예요. 자, 매출량이 얼마일 때 어떤 투자안이 더 좋은지 물어보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구조라는 걸 이해하고 그럼 매출량 8만 개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매출량 8만 개가 안 되는 때까지는 A가 유리, 8만 개를 넘어가는 부분부터는 B가 유리하다고 했어요. 기억, 매출량이 6만 개일 때 A가 유리하죠? 투자한 A가 매출이익이 B보다 더 크다. 맞는 내용입니다. 니은 볼까요? 매출량 증가폭 대비 매출이익의 증가폭이라는 건 이거는 매출량 앞에 곱해지는 그 개수, 함수로 얘기하자면 기울기를 말하는 건데 그 기울기가 A는 아까 요거 0.5x-2였고 1x-6이었으니까 이 기울기가 투자한 A가 작죠? 이거 말하는 겁니다. 항상 작다 맞는 내용. 자, 그 다음에 정답은 뭐 나왔네요. 자, 디귿. 매출이익이 0이 되는 매출량은 투자한 A가 투자한 B보다 많다. 투자한 A는 4만 개였고 투자한 B는 6만 개였기 때문에 투자한 B가 더 많습니다. 디귿은 틀린 내용. 리을. 매출량이 2에서 4만 개일 때 A가 유리하다고 했죠? 투자한 A가 매출이익이 더 큽니다. 정답은 1번이었던 문제인데 자,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 특히 1차 함수,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지는 1차 함수 있죠? 자, 이걸 활용한 문제는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통해서 수식 만들고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는데 비슷한 유형의 연습 문제가 또 있으니까 그 문제를 다음에 설명하면서 이 유형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설명하고 강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저희 교재에 있는 예제들 풀어봤는데요. 교재에 있는 예제들 중에 147페이지에 있는 예제 34번은 문제 해결 능력에서도 사실상 의사소통 능력과 같은 독해 문제가 나온다라는 걸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소개하는 느낌으로 넣어놓은 거고 학습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의사소통에 대한 학습을 하실 때 같이 보완을 하시면 될 내용입니다. 예제에 대한 해설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저희 교재에 몇 문제 실려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문제 해결 능력에서도 이런 의사소통 능력 문제 같은 독해 문제가 기출되는구나, 출제되는구나 라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사소통 능력에 자신이 있다면 독해형 문제를 먼저 풀 수도 있는 거죠. 좀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라 라는 맥락으로 넣어놓은 거니까 참고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응용 모듈 유형의 대표적인 기출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교재 148페이지부터는요, 관련된 유형 예제가 161번부터 나열되고 있고요. 180번까지 총 20문제 나열되어 있는데요. 몇 문제 오늘 같이 보기도 했죠. 남아있는 문제들 중에서 주요 문제들만 해설할 예정이니까요. 내용을 꼼꼼하게 보시고 학습해 주신 다음에 다음 강의에 이어지는 해설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22차식 응용 모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